우리 교재 제2절 급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수열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특히 수열의 극한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절에서는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수열들의 총합이 과연 존재할 것인지, 존재한다면 그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급수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1절에서 수열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었죠.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보내지는 대응관계라는 것을 앞서 설명했었습니다. 자연수의 집합 안의 원소 n과 똑같이 소문자 n으로 표시했을 때 대응되는 fa에서 대응되는 값을 fn이라 표시했을 때 fn은 또는 다른 말로 an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n이 자연수의 원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라고 한다면 a1, a2, a3 이런 수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a1, a2, a3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 했을 때 자, 이와 같이 자연수의 집합이 무한집합이다 보니까 대응하는 이 각각의 an 이런 항들도 무한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수열에 대해서 앞절에서 공부했던 것은 이 an의 극한이 얼마로 가까워질 것인가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등을 알아봤다면 이제 2절에서는 이 각각의 항들을 모두 다 더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 더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n번째 항까지 유한항을 더했을 때는 우리가 부분합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만을 더한다면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보통 이제 partial su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끝까지 계속 자연수의 집합이 무한집합이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더했을 때요. 이렇게 더한 것을 우리는 무한합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infinite sum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한합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때 이 무한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무한합을 우리는 다른 기호를 써서 표시하면 이와 같이 표시하려고 합니다. A1부터 계속 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다 더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표시하면 즉 이 시그마 기호가 하나하나 시그마 기호를 첨자에 맞춰서 풀었으면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즉 이 식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간략하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한대까지도 하면 무한합이고요. 유한항까지도 하면 파셜선 부분합이 돼요.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무한합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한급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infinite 시리즈라 합니다. 또는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급수라고도 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무한급수라는 용어를 약속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떤 수열들을 계속 더하다 보면은 과연 이 합이 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어떤 급수는 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급수는 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급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급수는 일반항이 n 자연수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n이 1부터 시작해서 계속 무한대까지 시그마는 더한다는 뜻이니까 이와 같은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계속 더했으니까 이 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값은 계속 커질 것이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한대다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급수의 합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급수의 합이 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합이 구해지는 경우는 잠시 후에 여러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무한급수는 보다시피 10중 8구는요. 계속 뭔가를 더했기 때문에 값이 발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한급수 이론을 다루면서 합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일부러 계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된 학습 주제는 또 학습 목표는
과연 이렇게 끝없이 계속 더했음에도 불구하고서 값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고요. 만약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어떤 급수의 합을 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즉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 즉 값이 계속 커지는지 등등을 구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합을 구해보는 게 목적이지만 합이 때로는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렴 또는 발산 이것만이라도 구별을 해보려는 것이 이 무한급수 단원의 주된 학습 주제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떤 예문은 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러나 또 어떤 예문은 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런 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한 예제로서 시그마 2의 n승분의 1,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중에서 급수라는 개념을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그냥 초항은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값이 얼마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잠시 후에 그 예문에 무한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책에도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시그마를 쭉 풀어서 써보니까 2분의 1, 4분의 1 이와 같이 돼요. 쭉 가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n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다가 값을 다 계산한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0.5지요. 4분의 1이니까 0. 요거 2분, 얘는 4분의 1이면 0.25인데요.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즉 처음 항은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예요. 처음 두 개 항을 더해버리니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0.75가 돼요. 0.5, 0.5, 0.75. 이걸 또 더하면은 그 다음에 0.875, 또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0.9375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한 20번째 항까지 더하니까 0.99999 이렇게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하는 항을 계속 늘려보니까 마냥 무한대로 가지 않는 예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정 값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그 값에 수렴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수렴값이다라고 표현할 텐데요. 자, 이 예문은 잠시 후에 우리가 다른 예문을 통해서 무한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 도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1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예문은 발산하는 예문도 있고 어떤 예문은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항은 이와 같이 수렴하는 경우에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두 번째 예문은 수렴하는 경우였었는데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무한급수에 대하여 n번째 항까지의 합을 파셜섬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여기를 썸의 약자를 써서 s라 쓸 것이고 n번째 항까지를 더했습니다라는 뜻에서 sn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다시피 처음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제 만약에 주어진 이 수열 sn이 수렴하고 그 값이 s라고 한다면 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주어진 무한급수는 수렴하고 무한급수의 수렴값은 s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무한급수는 수렴하고 주어진 무한급수의 수렴값은 s라고 표현하겠다는 뜻이고요. s를 주어진 급수의 합,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합의 이 수열이 수렴하지 않는다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의는 이해하기 쉬운 정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주어진 무한급수를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본다면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놨을 때, 즉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an을 우리가 sn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라 했을 때 항을 계속 늘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항을 계속 늘린다는 얘기는 즉
n번째까지 더하는 것이 아니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늘려간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다음같이 생각할 수 있겠네요. 즉 이 무한합을, 이 무한합 또는 무한급수라 불려지는 이 값을, 이 기호 표기는 SN을 이용해서 파셜섬을 이용해서 다시 표시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기호 표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시그마. 자, 여기다 첨자는, 이 첨자 선택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K가 1부터 N까지, 즉 from to의 뜻이에요. K가 그냥 그 매개 역할하는 첨자에 불과하거든요. K가 1일 때부터 A1, A2, A3에서 N번째까지 갔다는 얘기니까 이 기호를 다시 쓴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 기호는 N번째까지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번 더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다 극한의 개념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파셜섬과 같아요. 풀었으면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급수는 보다시피 n번째까지의 합, 파셜섬의 극한값과 같습니다. 극한값과 일치해요. 그래서 무한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과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SN의 극한이 만약에 존재하고 그 값이 S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한급수의 합이 S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하고 그 값이 S라면 자연스럽게 무한급수도 수렴하고 S의 수렴하고 이 급수의 총합은 S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요. 만약에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다면 무한급수도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말뜻 이해됐죠? 용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무한급수를 이제 앞으로 부분합의 극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합을 구하는 거 중요한 주제가 됐네요.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예문은 부분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예문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 어떤 예문은 부분합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더 다양한 다른 판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분합을 이용해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면 무한급수의 합이 구해진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파셜섬이 다음같이 되어 있다면 주어진 무한급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파셜섬이 주어진 상태네요. 그러면 파셜섬의 부분합의 극한이 구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분합의 극한이 구해진다면 이 극한값이 곧 무한급수의 수렴값입니다. 자, 이제 3n 플러스 5분의 2n인데요. 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수열의 극한에서 이미 다 배운 상태죠.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한다면은 3n수로 나누니까 1 플러스 3n분의 5 이와 같이 되고 여기는 주어진 식은 그냥 n으로만 나눈다라 해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냥 n으로만 나눌게요. 분모의 3은 놔두고요. n으로 나눴으니까 이와 같이 되고 여기는 n분의 5 여기는 2 그대로 있고 n으로 나눴으니까 약분하면 n분의 1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됐네요. 자,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역수권이니까 0으로 가고 남는 것은 상수니까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죠.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이 구해지는 예문이었네요. 그러면 앞서 배웠던 것처럼 부분합의 극한값이 곧 주어진 무한급수의 수렴값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무한급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보다시피 3분의 2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급수는 바로 파셜섬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 볼 수 있는데요. 이 급수가 수렴함을 보이고 합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 급수를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합의 그 극한값이 바로 급수의 합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급수의 합을 항상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구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문은 수렴과 발산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매크로닌 급수라든가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합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음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1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한급수는 부분 합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부분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파셜섬 처음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고요. 이 카운팅이 n에서 k로 바뀌는 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단지 그냥 얘네들은 뭐냐면 그 매개 역할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매개 역할하는 변수에 불과하고요. 이제 오른쪽은 끝이 n으로 끝났지만 왼쪽은 무한대까지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것을 부분합의 극한으로 무한합을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파셜섬 부분을 이쪽 부분을 풀어서 써보려고 해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이 부분을 잘 볼까요? 분모를 보면은 1 터울라는 두 수의 곱의 역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꼴은 여러분들이 다음같이 부분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어느 두 수가 있을 때요. a, b 곱의 역수는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 통분하면 ab가 돼요. b-a ab가 되고 b-a니까 b-b-a 지워줘서 ab분의 1 ab분의 1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원리를 여기다가 이용을 한 거예요. ab분의 1은 b에서 a를 빼봤자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의 역수를 쳐봤자 1이고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표시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예문은 아주 독특한 예문인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많이 해왔을 거예요. 자, 썸은 말 그대로 더하라는 뜻이에요. 이 시그마는. 그런데 각각의 일반항이 묶여 있는데 가운데가 뺄셈이에요. 뺄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쭉 풀어서 쓰면 더하고 빼고 서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합을 구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한데요. 특별하게 뭐 매크로니 급수나 기하급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을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제 한번 얘네들을 쭉 풀어서 써볼게요. k가 1일 때 중괄을 묶어서 계속 계산하겠습니다. 유한항의 합을 계산할 때는요, 항을 재별해도 가능해요. 아무렇게나 묶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단 무한항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뒤에 가서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항일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묶어도 되니까 이제 괄호를 계속 풀지 않고 그냥 묶어서 일단 써볼게요. k가 1일 때 1분의 1, k가 1일 때는 2분의 1, 그리고 k가 2일 때 from t의 뜻이니까 1부터 2, 3, 4 이렇게 가야 돼요. k가 2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가요. 쭉 가서 k가 n이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죠. 항이 유한항이라면 항을 재별해서 계산해도 합이 변함이 없습니다. 무한합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유한항일 때는 아무렇게나 먼저 계산해도 답은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항을 재별할 텐데요. 다음같이 묶어서 계산해 볼 겁니다.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묶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묶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묶어요.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둘씩을 따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은 뭐만 남냐면 얘만 남게 돼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얘네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 묶은 기호 안에서 서로 소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이제 묶어 있다면 이렇게 소거되고요. 남는 것은 맨 앞에 1과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얘만 남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다음 같은 형태로 다시 정돈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1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고요. n 플러스 1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0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이 구해지는군요. 자, 이와 같이 연달아 있는 두 수의 곱의 역수는 우리가 기하급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일반항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부분합의 모양을 약간 변형해서 풀어보니까 합이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극한값이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얘는 합도 구해진 꼴이고 합이 구해졌으니까 당연히 수렴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수렴함을 보이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분합이
부분합이 이렇게 됐고 그 극한이 구해졌으니까 당연히 수렴합니다. 합도 구해졌고요. 전체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한 번쯤은 해봤던 그런 예문이었을 겁니다. 자, 대학 교과정에 와서도 이렇게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또 합을 구하는 문제 중요한 주제라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막 배웠던 이 예문을 교재에서 이제 보면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바로 이렇게 각각의 일반항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점들이에요. n이 커질 때마다 이거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더하죠. 파셜성 계속 무한합을 더하는데요. 처음 항은 이렇게 있고 첫 번째 항까지 합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합을 하니까 조금씩 증가를 해서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하고 봤더니 1에 가까워집니다. 1. 여기 숫자 1이 있지 않아요? 위에 점은 SN, 부분합을 나타낸 거고요. 밑에 점은 일반항들을 하나하나 표시한 것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값이 1에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초항은 A가 되고 공비가 R로 주어지는 무한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기하급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기하급수 또는 다르게 하면은 이제 무한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기하급수라 불려지는 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왜 명칭이 기하급수란 말을 붙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자, A에다가 일정하게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요. 여기는 또 앞에 있는 항에다 R을 곱하니까 AR의 제곱, 또 그 다음 항은 앞에 있는 항에다 또 R을 곱했으니까 AR의 3승, AR의 4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끊임없이 다 더한 값은 기호표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구별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n이 1부터 카운팅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것을 풀어 쓴 건 이거예요. 자, 이 모양을 기하급수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다음 같은 그림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A, AR, AR의 제곱, AR의 3승 등을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다음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다시피 이런 그림인데요.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커다란 정사각형 도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가 주어지는 정사각형이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R의 값을 예를 들어서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편의상 R이 1보다 작은 값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R은 0보다 크지만 예를 들어서 1보다 작다 할게요. 도형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은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R이 1보다 0과 1 사이에 있다면 A에다가 R을 곱하면 당연히 길이가 좀 더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AR이라는 요 길이를 하나 얻을 수 있었다라 보고요. 자,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또 만들어요. 밑에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었다면 위에는 한 변의 길이가 AR로 주어지는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하얀색 작은 정사각형 AR에다가 다시 0과 1 사이에 있는 R을 한 번 더 곱하면 AR의 제곱이 나오겠죠. AR의 제곱이 이제 당연히 R이 1보다 작으니까 조금 더 줄어들겠죠. 여기에다 R을 곱했으니까요. 요만큼의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요 작은 길이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또 만들어요. 요 한 변의 길이는 AR의 제곱입니다. 같은 논리로 이 노란색 한 변의 길이가 AR의 제곱에다가 다시 R을 곱하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 길이가 AR의 3승이라 보겠습니다. 얘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또 만들어요. 자, 이와 같이 되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A에다가 자, AR을 더하고 AR의 제곱, AR의 3승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위에 또 다른 작은 정사각형을 계속 마치 상자를 쌓아 올리듯이 계속 올렸을 때 여기 잘 보면 이 변의 길이가 AR의 제곱, AR의 3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는 앞서 들었던 이렇게 얘네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 정사각형 도형의 한 변의 길이들의 총합을 끊임없이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 더하고 이 길이 계속 올라가니까 바로 이 총 길이의 합이 이 합이 바로 썸의 약자를 써서 S를 쓴 거예요. 이 합 S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고요. 얘를 시그마로 써서 표시하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핏 봐갖고는 계속 더해버렸으니까 무한대까지 갈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여기 보면 R이 0과 1 사이로 제한을 두게 되면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면 이 합이 구해집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용어를 배우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왜 기하급수란 말을 붙였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기하학적 도형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 기하학적인 도형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도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맨 밑에 있는 커다란 정사각형이 있었죠. 커다란 정사각형의 한 모서리에서 위에 쌓아놨던 이 작은 정사각형들의 모서리들을 다 연결하는 직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을 직선을 생각할 거예요. 그럼 계속 연장을 했다라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직각삼각형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쪽에 자르고 난 나머지 또 도형이 있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비례식을 적용할 것이냐면 밑변의 길이 대 높이예요. 높이는 썸의학자를 써서 S를 썼어요. 밑변의 길이 대 높이는 똑같죠. 이 밑변의 길이는 자, 여기가 AR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였었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A-AR이 되겠죠. A-AR 대 이 변의 길이 대 높이에요.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정사각형이니까 A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A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내니까 양수죠. 약분해버리니까 1-R분의 1이고요. 양변에 A를 곱하니까 S는 1-R분의 A 이렇게 도형을 통해서 이 합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R의 값은 지금 이 도형으로만 본다면 R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즉 합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급수를 특별하게 기하학적인 도형으로부터 합이 구해지는 게 가능하다는 뜻에서 기하급수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붙인 것은 그 때문이고요. 자,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 합을 구해보려는 게 목적입니다. 자,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도형으로 본다면 R이 이렇게 양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0과 1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R이 이미 실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나눠서 판단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같이 경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R이 1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나눠볼게요. R이 2면 실수예요. 이렇게 도형을 갖고 따지려다 보니까 양수인 경우만 제한을 뒀지만 음수인 경우 또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R이 1일 때를 보겠습니다. R이 1이라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S라고 불려진 이 식은 R이 1이었으니까 A 더하기 이게 계속 가네요.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를 무한번도 했으니까 당연히 무한대예요. S가 무한대, 즉 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R이 -1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처음부터 R의 범위를 제한을 뒀다면 몰라도 R의 범위는 이거 좀 그림을 지어 볼게요. R의 범위는 특별하게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시피 A가 0만 아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R이 특별하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다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S를 구하려고 할 때요. 자, 그러면 이제 R이 -1이라면은 A,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가죠. 자,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합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어진 식에서 이 S라 표시했을 때 A, R이 마이너스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자, 이 합이 과연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분합의 극한을 조사함으로 해서 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부분합을 계산하는데 자,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계산하지 않고 2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n이라는 것은 곧 짝수를 뜻합니다. 자, 2n까지 합을 계산하는데요. 그럼 여기가 처음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자, 2n번째 항까지 합을 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유한항이잖아요. 유한항이라면요. 항을 임의대로 묶어서 계산해도 돼요. 무한항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유한항은요. 아무렇게나 재별해서 계산해도 값이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짝수번째 항까지를 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짝수번째 항까지 더하면 꼭 이 묶은 개수가 짝수개가 이 안에 개수가 두 개씩이니까 전체는 짝수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2n번째 항까지 합을 더한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이고요. 얘네들은 당연히 다 지워져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짝수번째 항까지 합은 0이었군요. 자, 이번에는 홀수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2n-1로 써도 좋고요. 2n 플러스 1로 써도 좋습니다. 자, 이제 위에 막 계산했던 거 여기가 짝수번째 항까지 항이고 하나를 더 더했다는 얘기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얘네들까지는 다 지워졌지만 얘가 A가 있으니까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의 극한값은 0이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 플러스 1의 극한값은 A입니다. 이 말은 곧 뭘 뜻하냐면은 짝수번째 항까지 합의 극한값 물론 존재합니다. 0이고요. 홀수번째 항까지 합의 극한 역시 존재하고 A였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극한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극한값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부분합의 극한값이 곧 무한급수의 수렴값이잖아요. 그런데 SEN의 극한값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 플러스 1의 극한 n이 똑같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만약에 일정 값에 가까워진다면 얘도 그 값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두 개의 극한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수렴한다면 극한값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지 않아요. 즉 수렴하지 않는 모든 거는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이럴 경우는 발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우리는 부분합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n번째 항까지의 파셜 썸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을 계산해 봅니다. 처음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A 플러스 AR 플러스 쭉 가서 AR의 n-1승까지예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양변에 이 식으로는 지금 값이 얼마인지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주어진 식 양변에다가 우리가 R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SN에다가 R을 곱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요 위에 있는 식에다 R을 곱했으니까 AR 같은 칸을 맞춰서 써볼게요. 여기 다음에는 AR의 제곱이었는데 R을 곱했으니까 AR의 여기에다 R을 곱했으니까 여기다 R을 곱했으니까 AR의 제곱 옆에다 쓴 것뿐이에요. 쭉 가서 얘를 좀 더 뒤에다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 여기는 AR의 n-1승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바로 요 앞에 있는 항은 AR의 n-2승인데 거기다 R을 곱한 걸 옆에다 내려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AR의 n-1승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R을 하나 더 곱한 걸 한 칸 옆으로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AR의 n승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얘를 변변 빼보겠습니다. 일부러 칸을 맞춰서 표시했기 때문에 금방 연산이 가능하겠죠. AR 지워지고 이건 이렇게 지워지고 얘도 이렇게 지워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의 좌변은 1-R의 SN이 될 것이고 우변은 A하고 위에서 아래 걸 뺐으니까 -AR의 N승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요거는 잘 보면 A가 공통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쓰면 A 가로 열고 1-R의 N승이 됐네요. 자, 좌변은 이거이고요. 우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린 이미 나눠놨거든요. 이럴 때는 이미 따로 계산해봐서 발산이었어요. 자, R의 크기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잘 알다시피 R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R은 결국은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으니까 1-4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나누서 한번 해보니까 SN의 모양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SN의 모양을 찾아본 결과 SN은 양변을 1-R로 나눴더니 1-R분의 그리고 이거 나눴어요. A 1-R의 n승입니다. A 그리고 1-R의 n승 이렇게 됐습니다. 단 R의 크기가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SN 부분합을 구했어요. 우리는 앞에 예제 1번은 부분합을 가르쳐주고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면 예제 2번은 사실 부분합의 모양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하나하나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때에 따라서 부분합을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부분합을 찾았으니까 이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는 문제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입니다. 1-R분의 A 그리고 1-R의 n승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1절에서 우리가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R의 n승은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제곱 3승 4승 해봐요.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 부분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배웠던 바에 의해서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남는 것은 1-R분의 A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이와 같은 기하급수에는 최종적으로 1-R분의 A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얘는 이제 잠시 후에 이렇게 요약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일종의 공식처럼 잘 알아두세요. 기하급수는 앞으로 급수단원 전체를 우리가 학습할 때 꼭 자주 나타나는 그리고 꼭 암기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급수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경우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따져봐야 되겠군요. R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R의 크기가 1보다 클 때요. R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R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니까 우선 이제 계산하기 좋게 R이 그냥 플러스 1보다 큰 경우를 먼저 해볼까요? 나눠서 해볼게요.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알기 쉽게 그냥 R이 1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3승 이런 값들은 R이 앞에 있는 값에다가 R을 계속 곱하는데 R이 1보다는 큰 값이에요. 뭐 10. 그러면 여기가 10A, 100A, 1000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R이 10이었다면 이거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산하는군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R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 봐요. A 마이너스 10A 플러스 100A 마이너스 1000A 그리고 플러스 10,000A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즉 계속 이 진동을 하는데요. 증폭이 되면서 계속 값이 커지면서 위아래로 커지면서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발산합니다. 그래서 요모조모 다 따져보니까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봤더니 딱 요 우리가 경우수를 나눴을 때 요 3번 조건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R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서만 1-R분의 A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앞서 기하급수를 설명할 때 나타났던 그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설명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건 1-공비분의 초항이잖아요. 무한등비수열의 합과하는 공식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모양 자체가 도형을 이용해서도 이 합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기하급수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기하급수 뒤에 가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메커노님 급수 단원을 공부할 때도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급수예요.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기하급수를 요약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요약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어진 기하급수는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게 되고 수렴값은 1-공비분의 초항이에요. 그 대신에 R의 크기가 1보다 크나왔다. 즉 R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라면 어느 경우를 다 조사를 해봐도 전부 다 발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공식처럼 암기를 해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기하급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얘를 지금 기하급수라고 미리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초항은 얼마인가 공비는 얼마인가 따져봐야 되고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값을 구할 수 있고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크나트면 값을 구할 수 없어요. 발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초항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초항. 그리고 초항이 5라고 되어 있을 때 뭘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됐을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항에 마이너스 3분의 여기까지가 그 앞에 있는 항인데 여기에다가 또 한 번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볼까요? 그럼 이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3, 3, 9, 2는 4. 4, 5, 20 맞군요. 이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게 과연 규칙이 그대로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정말로 이 값이 여기 있는 값과 같은지를 보겠습니다. 3의 3승이니까 3, 3, 9, 3, 9, 27 맞고요. 마이너스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2의 3승 8, 5, 8이 40 맞습니다. 예제 3번은 결국은 이런 모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모양이고 공비 R이 그러니까 요 임으로 이렇게 쓸까요? 요거 임으로 A가 5가 됐고요. R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R의 크기가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비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는군요. 자, 공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초항은 5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합을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수의 합을 썸의 약자를 써서 S라 쓴다면 1-공비 분의 초항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3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5. 이거는 5인데요. 이거 다시 쓰면 1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항분의 외항이거든요. 이게 약분돼 버리네요. 다 계산하니까 3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하급수가 주어지고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다면 언제든지 합을 구할 수 있고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크면 당연히 발산합니다. 자, 그런 예문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는 예제 3번의 의미를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공식에다 대입해서 바로 계산했는데요. 실제로 저자가 하나하나 얘네들을 요 각각의 값들을 좌표평면상에다 점을 찍어서 표시해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맨 처음 항은 5, 그 다음에 요거 곱한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죠. 마이너스 3분의 10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계속 진동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3으로 갑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은 이렇게 그린 거군요. 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5 마이너스 3분의 10은 이제 수열 AN, A1, A2를 설명한 거고 이 도표는 SN을 그려놨군요. SN은 뭐냐면 처음 항이 5,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예요.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5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0을 더한 것이니까 그 값을 계산하면은 5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0을 더하니까 3분의 3호 15, 15에서 10을 빼니까 5예요. 3분의 5니까 1점 얼마네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니까 1.66. 그 도표를 여기다 찍은 거예요. 즉 처음 항은 여기다 찍고 이게 SN의 그래프예요. AN의 그래프가 아니라 SN의 그래프고요. 자, S1은 곧 A1과 같아요. S2는 A1 더하기 A2를 말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 요걸 표시한 게 요거고요. 얘를 표시한 게 그 옆에 있는 이거고 여기까지 표시한 게 요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처음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까지 더하고 계속 부분합을 더해 보니까 궁극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 3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이렇게 기하급수 앞에서 배웠던 기하급수를 이용하니까 손쉽게 구해줬습니다. 이 예문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예제 4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다음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한지를 판단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모양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자, 시그마를 조금 변형을 해보도록 할까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2n승 그리고 3의 1-n승을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2의 2n승은 2의 제곱의 n승이라 쓸 수 있고요. 3의 1승과 그리고 3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n승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쓸 수 있죠. 자, 여기 n승 n승 같으니까 지수법칙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은 거듭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3을 먼저 쓸게요. 그리고 n승을 이렇게 쓰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은 다시 보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이었고요. 2의 제곱은 4, 3의 마이너스 1승은 역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보니까 3의 마이너스 1승 3분의 1, 2의 제곱은 4 다시 쓰니까 이런 꼴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전체적인 모양을 보니까 시그마 A R의 n승꼴이었군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초항은 아직 초항이 이제 3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일반항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시그마 A R의 n-1승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n은 1부터 가니까 맞고요. 그러면 여기가 A R의 n승이잖아요. n-1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n-1승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3 이렇게 있었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 항상 초항과 공비의 개념을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지수법칙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1승과 3분의 4의 n-1승 이해됐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다 맞아 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정도라니까 3분의 1과 3 약분돼서 4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가 되고 3분의 4의 n-1승 이제서야 비로소 앞에서 배웠던 기하급수 모양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초항이 3이 아니라 4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확인해 본 결과 초항 A가 4가 됐고요. R이 3분의 4인데요. 이 R의 값이 1보다 크네요. R의 값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발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은 이 급수가 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교재 제 5번 문제를 예제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환자에게 매일같이 같은 시각에 약을 복용시키게 하고 있어요.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n번째 날 똑같은 약을 계속 투여를 하고 있는데 n번째 날에 약이 투여된 후에 약의 농도를 앞으로 우리는 CN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날이면 C1, 두 번째 날이면 C2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단위는 미리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자, 어떤 약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약을 투여하기 전에 혈류에 남아있는 약의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전일 대비해서 남아있는 농도는 약 30%로 감소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에 복용을 할 때마다 약을 투여를 할 때마다 농도는 0.2mg per ml만큼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약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혈류 안에 있는 약의 농도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3일이 지난 후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문제의 가정이 뭐였어요? 약의 농도는 C1 이렇게 표시한다 했었는데요. 자, 그럼 우선 먼저 뭐냐면 규칙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규칙을. 뭐냐면은 문제를 잘 볼까요? 예를 들어서 n번째 날에 약을 투여했더라 봐요. n번째 날에 약을 투여했을 때 약의 농도는 CN mg per ml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약을 투여하는 것은 농도를 계산할 때는 C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날의 농도예요. 그런데 약을 투여하기 전에는 신체 내에 그 혈류의 약의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전일 대비 3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0.3 전일에 투여된 약의 0.3을 곱해야 되죠. 30%만 남아있다는 썼으니까요. 그런데 새롭게 약을 투여하는 순간에 투여하고 난 뒤에는
투여된 후의 농도를 CN이라 쓴다 했으니까 투여를 하고 나면 0.2mg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0.2, 즉 n번째 날에 약을 투여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약을 투여했을 때는 약의 혈류 안에 있는 약의 농도는 관계식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3일 후에 약의 농도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3일 후를 계산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C0인데요. C0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약을 투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전혀 투여하지 않았으니까 C0 값은 당연히 문제 뜻으로부터 혈류 안에는 전혀 약의 성분이 없습니다. 0이죠. 그 0에다 0.3 곱해봤자 0이고 그럼 0.2가 되네요. 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0.2 플러스 0.3 그리고 C1이죠. 그래서 0.2 그리고 0.3 곱하기 0.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게 바로 둘째 날에 남아있는 혈류 안에 남아있는 약의 농도입니다. 셋째 날은 마찬가지로 0.2 플러스 0.3 그리고 C2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0.2에다가 0.3 그리고 C2가 이거잖아요. C2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입니다. 그래서 0.2 플러스 0.3 0.2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잘 써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0.1을 앞에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0.3을 뒤에다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하죠. 0.1을 앞에다 쓰고 0.3을 뒤에다 쓰니까 0.3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얘도 다시 쓰면 0.2 플러스 0.1을 앞에다 쓸게요. 0.3을 뒤에다 쓰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뭘까요? 이 규칙이 계속 반복됐을 때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초항은 0.2가 되고 공비가 0.3으로 주어지는 무한등비수열의 합, 즉 얘네들은 기하급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일째 되는 날은 이렇게 되고 이거 소수점 계산하는 것을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n번째 복용 후의 농도를 구하시라는 얘기였으니까 n번째가 지났을 때 농도를 구하는 것은 자, 다음같이 복용 후의 농도예요. n번째 복용 후의 농도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CN을 찾으란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규칙을 잘 보세요. 자, 이거 1일 때, 요 2일 때부터 합시다. 2일 때 0.3의 1승, 3일 때 0.3의 2승까지 더해지죠. 그럼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요. 0.2, 0.2에 0.3의 1승, 0.2에 0.3의 2승 쭉 가요. 그래서 0.2에 0.3에 자, 요 숫자보다 항상 적네요. 그렇죠? 하나씩 적죠? 그러니까 n번째 날까지 그 투여한 약을 투여했을 때 농도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초항은 0.2가 되고 공비는 0.3이 되고 항의 개수는 n개로 주어지는 말 그대로 등비수열의 유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계산하는 것은 1 마이너스 공비 그리고 초항 1 마이너스 공비의 0.3이에요. 항의 개수는 자, 1부터 n-n인데 하나 더 했으니까 총 개수는 n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소수점 계산하는 거 생략할게요. 책에 다 결과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농도의 극한이라는 얘기는 이 약을 계속 투여했을 때 혈류 내에 남아있는 약의 농도를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극한을 취한다는 얘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3분의 0.2에 1-0.3의 n승 이와 같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이에요.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걸 계속 곱해요. 10분의 3을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죠. 0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극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네요. 그래서 남는 것은 1-0.3분의 0.2 이와 같이 됩니다. 뭐 소수점으로 바꿔서 그런데요. 이거 분수로 바꾸면 1-10분의 3분의 10분의 2와 같이 돼요. 정돈하고 계산하는 것을 생략할게요. 이거 다 계산한 것을 보면은 다음 같은 숫자로 나옵니다. 요거 계산한 거 0.2고요. 요게 다 계산하면 0.26. 요걸 다 계산한 것은 0.278. 그리고 이제 n번째 투약 후의 농도를 계산한 것은 요걸 다 계산한 것이 7분의 1-0.3의 n승이고요. 단위는 뭐 mg/ml예요.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한 것은
7분의 2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 예제는 2.3, 1과 7에 여기에 순환마디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위에다 발을 붙인 것은 보통 우리가 중학교 교과전 같은 데서 학습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순환마디 이렇게 찍은 거, 이거랑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끝자리에 171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즉, 풀어서 써보면 2.317에서 17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네들을 분수로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하는 소수 있죠. 순환 소수를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바로 이 순환 소수를 앞서 배웠던 우리가 기하급수 형태의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2.317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2.317, 17, 17, 17 이렇게 되죠. 자,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3 그리고 2.3에다가 플러스 0.017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0.00017 이렇게 되는군요. 이해됐나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해보면 자연스럽게 2.317 다시 17이 더해졌죠.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17이 나오려면 하나, 둘, 셋, 여기군요. 하나, 둘이었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공이 5개 붙네요.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3 플러스, 자, 이쪽을 뭐라 표시하면 좋을까요? 얘네들은 공이 소수점 뒤에 셋째 자리가 있으니까 1000분의 17이라 쓰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이와 같이 표시가 가능하겠군요. 자, 공을 계속 붙이는 것은 좀 번거롭죠. 그래서 수학에서 이런 것들은 거듭적으로 보통 표시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거듭적으로 표시하니까 훨씬 더 간명하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얘네들을 잘 들여다보면 다음같이 쓸 수 있네요. 2.3 플러스 10의 3승분의 17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묶어내 보니까 10의 3승분의 17을 묶어내니까 1 플러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0의 3승분의 17에다 10의 제곱분의 1 곱한 꼴이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잘 볼까요? 보면은 여기서 얘네들은 이번에 10의 4승분의 1 이렇게 되겠군요.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10의 7승분의 17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2.3 플러스 10의 3승분의 17이었고요. 자, 얘가 바로 뭐예요? 초항은 1이고 공비가 10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기하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요. 1 마이너스 공비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라 쓰겠습니다. 100분의 1 그리고 초항은 1, 초항은 1이에요. 자, 이와 같이 되는군요. 그래서 2.3 플러스 10의 3승분의 17이고요. 자, 얘네들은 100분의 통분을 해보도록 할까요? 주어진 식은 100분의 100에서 1 빼니까 99예요. 분의 1이죠. 번분수 다시 계산하면 2.3 플러스 10의 3승분의 17에 자, 내항분의 외항이니까 99분의 100은 10의 제곱이에요. 자, 지수법칙 적용합니다. 이거 10의 3승이었어요. 10의 1승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2.3 플러스 10 곱하기 99니까 990분의 약분됐으니까 여기 17이와 같이 됩니다. 이거 통분하는 거 생략할게요. 책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를 나타내시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잘 보니까 이렇게 순환소수는 말 그대로 무한등비율의 합의 개념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십진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표현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법이 이렇게 순환소수를 나타낼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예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이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x의 크기가 1보다 작다는 조건을 이미 갖고 있어요.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이 급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얘는 잘 들여다볼까요? 주어진 급수를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예요. 앞에 있는 예문들은 1부터 이렇게 카운팅이 됐었는데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을 0을 대입하면 0이 아닌 모든 수형성이 1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고요. n이 1이 되면 x의 1승, n이 2면 x의 2승 이와 같이 되는군요. 이거 잘 들여다보니까 앞에 풀었던 예제 2번의 그 무한등비수열의 합, 즉 기하급수의 모양하고 닮아 있군요. 어떤 꼴일까요? 이것은 A가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R 대신에 X를 쓴 건데요. X가 바로 공비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R의 크기가 곧 X의 크기가 1보다 작아요. 자, 이제 이거이므로 주어진 이 합을 S를 한다면 S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그리고 초항이에요. 초항은 1이군요. 그래서 이 급수의 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가 2절에서 이걸 미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려면 x의 크기가 1보다 작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요. 요거는 이제 매크로닌 급수 전개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지금 오른쪽의 함수를 매크로닌 급수 전개하면 왼쪽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할 겁니다. 지금 배웠던 이 예제 나중에 언급이 여러 차례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한 예제를 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이 예제는 조화급수라 불려지는 예제로서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조화급수라는 것, 이것은 이거 예제를 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기하급수를 얘기할 때 아까 처음에 들었던 예문이 이거였었죠. 이거 설명한다는 게 선생님이 깜빡 잊었군요. 얘네들 잘 들여다보면요. 2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A가 2분의 1이고 R이 2분의 1이 되는 그런 기하급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저자가 점을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서 값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구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제 2번을 통해서 기하급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으니까 이걸 S를 한다면 S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요 2분의 1이에요. 요 2분의 1 약분하니까 1이에요. 즉 하나하나 우리가 점을 나열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들었던 예문이 결국은 이렇게 합을 구할 수 있는 예문이 이 기하급수의 형태였기 때문에 합이 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연달아 수의 역수의 경우는 이렇게 부분합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풀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예문이 다 이렇게 합이 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합이 항상 구해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제 발산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판정법의 발레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는 조화급수라 얘기를 합니다. 조화급수란 얘기는 조화수열의 합이라는 뜻이에요. 조화수열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화수열이란 말은 여러분들 공부한 적 있었죠?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을 역수를 취해서 만든 수열이 돼요. 다시 말해서 등차 수열 아주 쉽게 말해서 1, 2, 3, 4라는 자연수들을 나열하면 등차 수열이 되죠. 요 수열을 역수를 취해봐요. 이 수열을 역수를 취해서 만든 수열이 바로 이와 같은 즉 1, 2, 3, 4의 역수를 취한 게 조화수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모닉 시리즈입니다. 모든 등차수열의 역수가 조화수열은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표현할 때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앞에 염두에 뒀는데 등차수열의 한 예제가 되는 정정할게요. 1, 2, 3, 4 이렇게 자연수들이 있죠. 이런 수열도 등차수열이 돼요. 등차수열의 특수한 경우죠. 이거의 역수가 조화수열이에요. 즉 얘를 역수를 취한 거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수열을 우리는 조화수열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수열들의 각각의 항을 다 덧셈으로 바꿔놓은 것을 우리는 조화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뜻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조화급수는 항상 발산합니다. 결과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조화급수가 왜 발산하는지를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같이 얘네들을 적당하게 다시 묶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그마 한 번 더 써볼게요. n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네들은 다 덧셈이에요. 덧셈인 경우에 한해서는요, 어디를 먼저 덧셈을 해도 답은 변함이 없어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경우라면 유한항일 때는 아무렇게나 계산해도 값이 변함이 없지만 무한항일 때는 임의대로 막 계산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하나 발례를 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덧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모두 다 덧셈일 때는 어디를 먼저 더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더하더라도 합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무거나 먼저 더해도 값은 변함이 없어요. 즉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수렴하든지 발산하든지 그 값이 변함이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다음같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묶어볼 거예요. 자, 처음 두 개 항은 놔두고요.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두 개를 묶어요. 그 다음에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4개를 묶어요. 개수를 세어보면 2개, 2의 2승계, 그 다음에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2의 3승계를 묶습니다. 이 규칙을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 2의 4승계를 묶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묶는 개수가 딱 이렇게 이런 규칙대로 묶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요. 1과 여기는 2분의 1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요 괄호 부분을 자, 3분의 1과 4분의 1 중에서 작은 쪽은 4분의 1입니다. 이 괄호를 작은 값인 4분의 1로 다 바꿔놓겠습니다. 자, 여기 괄호 부분에서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중에서 작은 값은 8분의 1이죠. 이들 모두는 다 8분의 1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여기는 9분의 1부터 16분의 1이 있는데요. 제일 작은 거 16분의 1로 전부 다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표시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위에 있는 급수와 아래에 있는 급수들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 항 같죠? 두 번째 항 같죠? 근데 여기 첫 번째 괄호 부분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이게 더 작지요? 더 작은 걸로 묶어놨으니까요. 두 번째 가로도, 요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도 보면은 제일 작은 게 8분의 1이니까 8분의 1로 다 바꿔놨으니까 이 괄호하고 이 괄호를 비교하면 밑에 게 더 작아요. 당연히 하나하나를 다 비교하면 밑에 있는 항들이 항상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위에 게 더 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예요. 4분의 1은 다시 쓰면 2분의 1입니다. 얘가 2분의 1이었군요. 얘네들도 8분의 1을 4번 더했으니까 8분의 4. 8분의 4는 다시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얘네들이 2분의 1이 됐습니다. 역시 여기도 16분의 1이 몇 번 있어요? 8개가 있습니다. 16분의 1을 8개를 더했으니까 16분의 8 약분하면 또 2분의 1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괄호가 다 2분의 1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들이 계속 이어지죠.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값들을 계속 더할 수 있습니다. 잘 보니까 이제 얘네들을 묶어볼까요? 1이에요. 얘네들 묶어보면 1, 얘네들 묶으면 1. 결국 뭐예요? 1을 무한번 더했군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한 결과가 무한대입니다. 두 개를 분명히 비교를 했었는데 작은 게 무한대로 가네요. 그럼 당연히 큰 게 유한값이 나올 리가 없겠죠. 작은 게 무한대로 가서 발산했었으니까 당연히 큰 것도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화급수는 발산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문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우리는 P급수라는 것을 또 배우게 돼요. P시리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예문은 P급수의 특수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P급수는 또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중요한 정리를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정리, 쓰임새가 많은 정리예요.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리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간다는 정리입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P면 Q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급수가 만약에 값이 구해진다면 요 일반항의 극한은 반드시 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쓸모가 많은 정리예요. 우리는 이 정리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증명하라고도 학교 시험에서 증명하라고도 많이 내요. 그래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정리인데요. 자,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파셜섬의 정의를 배운 적이 있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N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an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Sn-1을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이 기호 표기의 정의가 약속이 뭐냐면 처음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하세요라는 얘기였는데요. 첨자를 n-1을 썼다는 얘기는 처음 항부터 n-1번째 항까지를 더한다는 얘기네요. 이해됐죠?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 걸 빼보겠습니다. sn에서 sn-를 빼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걸 빼면 잘 볼까요? an 바로 앞에가 an-1이었을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지워지겠군요. 그래서 남은 것은 an만 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일반항을 부분합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n은 2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S1이 A1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 표기가 되려면 두 번째 항 이후부터만 가능한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됐네요. 우리는 여기에서 일반항이 이렇게 부분합의 차로 표현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의 가정에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파셜섬이에요.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의 극한이었어요. 이거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기호를 다시 살펴보면은 얘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an과 같아요. 첨자를 k로 썼지만 1, 2, 3, 4에서 n번째까지 더하니까 sn을 뜻하는 기호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sn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수렴한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극한값이 구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극한값을 편의상 S라 놓겠습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합의 극한값을 S라 놓은 거예요. 이라 하자 이렇게 말을 끊을까요?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앞에 1절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죠. an의 극한하고 an 플러스 1의 극한이 같다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죠. 부분합의 수열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갖고 있는 유일성 성질로부터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sn이 s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다음 항 sn 플러스 1도 s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고 이렇게 이고라고 씁시다. 이제 리미트 말을 끊는 게 낫겠네요.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노란색 밑줄처럼 부분의 양변에다가 극한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변을 먼저 쓰도록 하죠. an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했어요. an이 곧 sn-sn-1이었었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 따로따로 극한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n-1로 써도 되겠네. 이게 n-1이니까 n-1을 써야 되겠군요. 정정할게요. 자, 이제 sn의 극한이 s라면 sn-1의 극한도 s입니다. 자, 이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로부터 따로따로 극한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네, sn의 극한이 s였고요. sn-1의 극한이 s였으니까 자연스럽게 0이 나옵니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게 되면은 일반항의 극한은 항상 0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이 정리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저 명제에 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일지라도 과연 무한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과연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no입니다. 성립 안 합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지만 Q이면 P이다는 거짓 명제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갈지라도 무한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반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례는 방금 전에 배웠던 바로 조화급수입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입니다. 얘는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역수를 취했으니까 자꾸 줄어들어서 0으로 가죠. 하지만 이것은 발산했었잖아요. 아까 일일이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갈지라도 이 예문은 분명히 급수가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AN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예문은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갈 때 수렴하는 예문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건 항상 성립하느냐고 물어봤던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을 앞뒤로 바꾸면 전혀 다른 말이 돼서 주의해야 됩니다. P면 Q이다는 참이지만 Q라고 해서 P는 참이 아닙니다. 각별히 신경 쓰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 문제 같은 데서도 뭐 중간고사 이런 데서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잘 증명 방법도 연습을 해두고요. 발레도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건 성립 안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여기 주위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 발레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제의 발산판정법이라 불려지는 중요한 판정법입니다. 우리는 앞서 어떤 급수가 수렴합니까? 또는 발산합니까? 라는 것을 구별하려고 할 때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 값도 구하려는 게 우리의 주된 학습 목표고 우리 앞으로의 주제예요. 근데 항상 합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이라도 알아보자는 거예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 보겠다는 뜻인데요. 이 판정법은 그 중에서 이러이러하면 항상 발산합니다라는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판정법입니다.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 정리를 일반항 판정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반항을 가지고서 수렴 발산을 나름대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발산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 판정법 또는 n항 판정법이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발산 판정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 판정법은 갑자기 새로운 판정법이 아니라 앞서 배웠던 정리의 대우명제입니다. 즉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간다라는 것, 참이라는 것을 증명했었죠. 근데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갈지라도 급수가 발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한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입니다. 한 명제가 거짓 명제일 때 그 명제의 대우명제도 반드시 거짓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했었으니까 이 명제의 대우명제도 당연히 참입니다. 이 발산 판정법은 바로 앞에 배웠던 이 판정법의 대우명제입니다.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급수는 발산한다는 판정법이에요.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명제의 대우명제 일반항의 극한을 계산해 봤는데 0이 안 나왔어요. 0이 나오면 알 수가 없어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0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래서 발산 판정법이랍니다. 그리고 일반항의 극한을 이용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항 판정법 또는 n항 판정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발산 판정법 다시 볼까요? 일반항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0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발산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수렴의 극한이 오르는 건 수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발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발산 판정법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배웠던 이 증명의 대우명제였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항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산 판정법이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판정법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급수가 수렴이 아닌 발산인 것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발산임을 보이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항의 극한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면서도 발산한 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발산 판정법으로부터 이건 발산입니다. 그래서 5n의 제곱 플러스 4분의 n의 제곱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분모 분자를 n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n의 제곱분의 4, 1이 되죠? 자, 자기 자신을 넣었으니까 1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역수잖아요. 반비례하잖아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 수의 역수니까 자꾸 줄어들어서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은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앞서 배웠던 발산 판정법으로부터 주어진 급수는 발산합니다. 학교 시험에 반드시 이렇게 이유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명확하게 잘 써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발산이라는 것을 보이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같은 중요한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는 급수라면 상수배를 해도 수렴을 하고요. 두 급수가 각각 수렴하면 더해도 수렴하고요. 그걸 빼면 역시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상수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C 상수 나갈 수 있고요.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배가 가능하고요. 뺄셈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분배가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뭐 증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자, 이제 책의 저자가 요 두 번째를 증명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책에 있는 증명과 유사하게 세 번째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의 가정에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는 급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급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급수 부분합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시그마 AN의 파셜섬을 생각합니다. K가 1부터 여기 K라서 얘기했군요. K가 1부터 N까지의 파셜섬을 SN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K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것을 이번에는 S와는 다르게 TN이라 씁시다. 즉 시그마 BN이라는 이 급수의 파셜섬을 TN이라는 거고 부분합을 시그마 AN의 부분합을 SN이라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좀 증명해 볼 생각이거든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SN-TN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와 같이 됐습니다. 자, 시그마 용법의 특징상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가 가능하죠. 그래서 AK 마이너스 BK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의 극한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의 극한을 취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TN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AK 마이너스 BK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우변을 마저 정돈을 해볼까요? 좌변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모두 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것의 극한값도 S, 이거의 극한값도 편의상 T라 놔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은 리미트 S에는 바로 시그마 AN을 말하는 거예요. 리미트 T에는 시그마 BN을 말하는 거고요.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시그마 BN의 극한값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의 극한 구해지고 이거의 극한 구해지니까 그러면 앞에서 배웠었죠.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 각각의 따로따로 극한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다음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식은 리미트 여기다가 SN 마이너스 리미트 TN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변을 잘 볼까요? 우변을 잘 들여다본다면은
얘는 그냥 한 번 더 씁시다. 그냥 똑같이 한번 놔둬볼까요?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 시그마를 묶어서 볼게요. 우변은 이제 기호 표기만 바꿔봅시다. K가 1부터 N까지고 N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그냥 계산하기 좋게 1부터 무한대로 써보겠습니다. A, 그리고 K 대신에 N으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얘네들은 앞에서 기호 표기 약수로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부분합의 극한이잖아요.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됐네요. 자,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지금 책은 좌측에서 우측이 있는데 선생님이 증명하다 보니까 우측에서 좌측이 같다는 것을 보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은 책에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3번도 됐고요. 1번도 뭐 마찬가지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이제 본문의 예제 중에 마지막 예제가 있네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요 앞에 있는 거 앞에 예문에서 이걸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배웠던 성질로부터 요거 처음에 들었던 예문이잖아요. 그리고 얘도 중간에 우리가 부분합을 이렇게 계산해서 구했었잖아요. 더하고 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성질이 뭐예요? 각각이 수렴하는 예문이라면 시그마를 따로따로 띄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한항까지 합뿐만 아니라 무한항까지 합에서도 이걸 분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한대인데도 불구하고서 연산이 가능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단 각각이 수렴할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식을 잘 보면 여기다 바로 이어서 쓸게요. 따로따로 시그마를 붙일 거예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 승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3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 승분의 1이었고요. 요건 앞에서 1이었었으니까 3 곱하기는 3이죠. 얘는 2n 승분의 1입니다. 얘는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초항은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은 무한등비수리 합이니까 이것도 1이 나오네요. 다 계산하니까 4가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같은 것에 우리가 주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급수의 유한계의 항들은 수렴과 발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쓴다면요. 어떤 급수가 수렴할 때 수렴하는 급수에다가 유한항을 덧붙여도 수렴하고요. 어떤 급수가 발산할 때 그 급수에다가 유한항을 덧붙여도 역시 발산합니다. 덧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마 방금 전에 이것이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1부터 갔었는데요. 만약에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2의 n 승분의 1 이와 같이 되어 있다면은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n이 2일 때니까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얘도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초항은 2의 제곱분의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는 2분의 1이고 분자는 4분의 1, 내항분의 외항하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수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급수는 1부터 갔었거든요. 1부터 갔을 때 이거 1이었었는데요. 자, 이제 어떤 급수가 수렴할 때 항을 하나 띄어냈잖아요. 맨 앞에 2분의 1을 띄어버린 거죠. 급수가 수렴할 때 유한항을 띄어도 수렴합니다. 물론 하나만 띄는 게 아니라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유한항을 띄어도 여전히 수렴합니다. 물론 그 값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수렴이라는 조건에서 본다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수렴이라는 개념 자체는 갑자기 수렴하는 급수에다 유한항을 띄었는데 발산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설명할게요. 이 급수 지금 수렴하죠. 수렴하는 급수에다가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이렇게 덧붙인 꼴이잖아요. 2분의 1을 당연히 수렴합니다. 그리고 꼭 똑같은 걸 더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급수가 수렴하는데 여기다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 여기다 다 더해봐요. 전혀 규칙이 다른데도 불구하고서 역시 1부터 10까지 합 구해지죠. 2분의 1 구해졌죠. 더해도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급수에다가 유한항을 더해도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급수에다 유한항을 떼어내도 역시 수렴합니다. 이때 더하거나 뺄 때는 수렴하는 값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수렴이라는 개념 자체는 불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급수에다가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다음 같은 급수를 볼까요?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n이에요. 얘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가요. 계속 더했으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 여기에다가 유한항을 1을 하나 더 더한다고 해서 수렴이 될 리는 없죠. 그래서 발산한 급수에다가 유한항을 덧붙여도 당연히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 발산하는 급수에다가 유한항을 띄워봐요. 몇 개를 띄워볼까요? 그리고 얘네들만 놓고 봐도 여전히 결과는 무한대로 커지는 상태니까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렴하는 급수에다 유한항을 덧붙여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급수에다 유한항을 빼도 수렴하고 발산하는 급수에다 유한항을 덧붙여도 발산, 발산하는 급수에다 유한항을 빼도 발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급수가 하나 주어졌을 때 유한항을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그 급수의 수렴 발산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선 저자가 그렇다면은 시그마 밑에 얘가 어디서부터 뭐부터 시작하는지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착안해서 그냥 이렇게만 쓰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앞부분에 이렇게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자가. 즉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어떤 일반항이 있었을 때 1부터 가든 10부터 가든 100부터 가든 수렴 발산이 변함이 없으니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시그마만 딱 써놓고 이렇게만 쓰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참고를 하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제2절 급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다음 절은 이제 어떤 급수가 하나 주어졌을 때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판정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